돌아보죠. 키노트에서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건 오프라인이었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을 제일 재밌게 봤었는데 오프라인은 약진이죠. 온라인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은 분명히 망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죠. 오프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그런 곳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죠. 이거를 위해서 두 명의 유명한 CEO분이 나와서 각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회사는 베스트바이였어요. 베스트바이. 베스트바이는 한때 모바일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쇼루밍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을 때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자꾸 바코드만 찍고 주문을 아마존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망할 뻔했었죠. 안 망했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죠. 긱스쿼드라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상담을 해주는 팀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매장을 더 화려하게 꾸며갖고 컨셉 매장으로 만들고 와서 아마존의 제품이나 구글의 제품이나 아니면 애플의 제품이나 다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하고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살아남았죠. 오히려 작년 매출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3분기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온라인 매출만 보게 되면 175% 증가를 했다. 근데 한 가지가 40%의 매출 증가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스토어 컵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픽업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더 했어요. 고객이 제일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빠르게 수령을 하는 거다. 자,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를 얘기했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빠른 배송이랑 저가라 그랬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빠른 배송 중에 제일 빠른 배송은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건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다. 고객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고객을 만날 거다. 그게 리테일 산업의 미래다. 이런 형태입니다. 베스트바이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접속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 차를 가지고 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 내가 지금 주차를 했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뒤에 직원이 와가지고 트렁크 문을 딱 열어놓고 나면은 트렁크에 실어주고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이 꽤 각광받기 시작했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나라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장들도 대형 마트에선 픽업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는 것들 그리고 배송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로 약간씩은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스마트한 점포들을 우리는 하반기에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회사는 정말 오래전 회사죠. 월마트. 샘 아저씨로 유명했었던 월마트. 그 오래된 월마트도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화려한 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건 뭐였었냐면은 기술에 대한 강조를 했었습니다.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빅데이터를 더 많이 봐야 된다. 우리가 더 많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선순위는 5가지였었다. 첫 번째는 동료들의 안전이었다. 우리 직원들. 마스크를 빠르게 지급하는 것들. 안정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 사업을 관리한다. 전략을 추진한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성과 중에 하나로는 얘가 있었었죠. 월마트 플러스. 누가 봐도 프라임 멤버십을 겨냥을 했었던 거죠. 연간 $98 10만 7천 원 정도라면은 비용을 내게 되면 식료품의 경우에는 당일 배송, 최소 주문 금액도 없이 무료 배송, 제휴 주소가 있다면 할인할 수 있는 것들,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다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는 게 월마트이고 다행스럽게도 그 전략은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ESG 얘기로 넘어갈게요. ESG를 좀 보게 되면은 ESG는 약어입니다.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ESG는 이게 도대체 뭐 MSG도 아니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개념이고 경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화두 중에 하나죠. 결국에 좋은 기업이란 뜻 아닌가? 네, 맞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 예전에 CSR이 있었잖아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근데 이건 선택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ESG는 필수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이고 지배구조도 바람직한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우량 기업이다. 나는 여기 믿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예전보다 더 많이 신경 쓰기 시작했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스타벅스 종이빨대로 바뀌기 시작했었던 것들. 집에서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이런 데 주문시켜 드실 때마다 약간 걱정하시는 거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플라스틱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겼죠? 나무젓가락 빼주세요. 일회용품 빼주세요. 그런 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지키지 못하는 곳들은요. 비난받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더 많이 우리는 불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필수다. 자, 언론들을 좀 뒤져보니까 이때를 기준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블랙럭이라고 하는 최대 자산 운용사의 CEO인 래리 핑크가 앞으로의 투자할 때 지속 가능성을 결정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한국전력. 해외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단을 선언했다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3월 달에 블랙록에서 석탄 발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압박이 들어왔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이후에 지금이죠. 친환경자잖아요. 친환경론자이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는 것들,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로 가겠다는 것들, 청정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의 움직임도 그렇게 된다면 기업도 더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애플에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충전기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금액도 약간 떨어뜨리긴 했었는데 그걸 금액을 떨어뜨린 걸 전면 노출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많은 놀림감이 됐었던 영상이 됐었죠. 그런데 이거를 따라서 샤오미는 원래 따라하긴 했었지만 비슷한 걸 했었죠. 우리는 제품 포장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같은 가격에 나는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선택하게 되면 충전기가 포함된 걸 주겠다 라고 해서 패키지를 2개를 만들었었죠.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도 이번에 나온 것들 갤럭시 시리즈부터는 충전기를 빼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ESG의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제품도 좀 봐보죠. 삼성에서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갤럭시 앳 업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를 가지고서 집에서 업사이클링을 해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조금 더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오래된 스마트폰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베이비 모니터로 쓸 수 있다. 아이가 잠자고 있을 때 옆에 딱 얘를 갖다 놓게 되면은 애가 깨게 되면은 지금 깼다라고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다가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들. 혹은 집에서 얘를 갖다 놓고 나서 집에 있는 스마트 홈,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쓴다라든지 이런 아이디어성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걸수록 배터리가 부푸는 경우도 좀 많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더 처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귀엽게 생긴 거였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언젠가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었어요. 에코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주문했었을 때 냉장고 같은 경우에 주문하게 되면 박스 얼마나 큽니까? 이 박스 보통은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다시 가져가기도 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노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우린 그걸 버려야 돼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왕이면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해서 나오게 됐던 거죠. 자, 이번에 특징은 원래 나온 거지만 에코 패키지를 전 제품군에 활용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선 따라서 자르고 붙이고 접기만 하게 되면은 화분을 얹어놓는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코플러스 모양의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는 활용도를 늘리겠다라는 선언이죠. 솔라셀 리모컨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로 리모컨 방식을 충전하게 되면은 건전지 안 써도 되니까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탄소 발자국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 LG 빠질 수 없네요. 좀 아쉬웠던 건 LG가 조금 더 잘 드러내줬으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LG에서 올레드 TV는 스위스 인증기관의 SGS에서 인증을 받아서 대표적으로는 새집 증후군하고 유발물질 발출량이 LCD 대비 절반으로 떨어뜨린 것들, 그리고 발암물질 부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들,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가겠다 했어요.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도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한 것들을 계속 만들겠다는 선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에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대한 흐름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업에서 그쪽을 아직까지 전략적으로 건드리지 않으신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이 키노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로 볼게요. 키노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죠. 자, 로봇. 이번 로봇은 두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로봇이에요. 반려로봇은 해마다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더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가 역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집에 있으면서 우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가 없었고 디지털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없었으면 더 많이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이버상의 연결이니까 차갑죠. 누군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반려 로봇으로 일단 국내에 있는 기업이 예를 만들었습니다. 매크로액트라는 곳에서 마이캣이라고 하는 반려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눈처럼 생겼고 대화하는 모습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세하게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얘도 인공지능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반려 로봇에서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당분간 얘를 이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소니의 아이보 이미 나온 지 2년이 좀 넘었죠. 네, 지속적으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지만 안타깝게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아이보와 같은 것들 누군가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집에서 좀 나를 지켜줄 수 있거나 홈 로봇을 쓸 수 있는 것까지의 진화 이런 관점에서도 계속 봐야겠죠. 얘가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귀여운 걸로 따지면은 전 얘를 보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수세미인가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죠. 얘도 로봇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촉감이 좋게 생겼어요. 이름은 모플린이라는 이름의 로봇인데 무슨 생물이라고 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같이 생기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쓰다물 수 있는 거예요. 쓰담쓰담. 촉감이 좋은 거죠. 벵가즈 인더스트리라는 곳에서 만들었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기쁨이랑 슬픔 같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에 있는 사운드 패턴을 조합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대요. 다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러닝 기능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한테 평소에 잘해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단 하나의 맞춤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300g에 16cm 정도 돼 있고 금액은 대신 좀 비싸요. $400 정도. 반려 로봇인데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집사가 된 것처럼 얘를 좀 관리해주는 로봇이 나왔다. 저는 얘를 보자마자 다마고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좀 부활시키는 것 같네요. 얘도 나왔죠?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앞에 있는 봉투에 뭔가가 들어가 있고 뒷모습만 뾰족 나와 있어요. 요거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살랑살랑하고서 오늘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사진을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살랑살랑 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요. 그럼 이거 뭐죠? 고양이인데 고양이 방석 모양처럼 생겼죠. 뒷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것도 무릎에 올려놓고 나서 쓰담쓰담 할 수 있다. 온기가 느껴진다. 심장박동 소리도 약간 들린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섬찟하기는 한데 고양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금액은 좀 저렴해요. 푸티큐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미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9,000엔, 60에서 $80 정도, 0.6kg를 갖고 있고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제일 많이 주목받은 건 이 로봇이죠. 목시. 이 목시는 일단 사람처럼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하고 교감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어린이의 정서 발달, 애를 교육시키겠다, 영어 공부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정서 발달에 대한 것들,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같이 눈을 마주치고 웃는다라든지 우는다라든지 공감을 할 수 있죠. 이거를 통해서 바디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콘텐츠 개발만 하더라도 신경학자, 심리학자, 아동발달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비싼 편이죠. $1,699 정도. 그때 전 얘를 보는 순간 얘가 생각났어요. IT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만한 소셜 로봇. 예전에 지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 있었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안타깝게도 지보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고 가지신 분들은 없는데 얘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방역 로봇들이 등장했죠. 아까 전에 김래아가 소개했었던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소개했던 로봇이 대표적으로 클로이의 살균 봇이었습니다. 클로이, LG 브랜드죠. 160cm 정도를 갖고 있고 UVC 램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서 세균을 살균해 주는 것들이죠.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장애물 회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쓰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추이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제가 다음번에 로봇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만 한번 좀 다룰 겁니다. 요것에 대한 것들이 코로나와 싸우는 로봇이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정말 많은 로봇들이 등장을 했어요. 이런 로봇들 말고 다른 것들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들이 시내를 돌아다니고 병원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막대한 데이터의 수집이 끝난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쌓이고 있겠죠. 코로봇이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힐스 엔지니어에서 만들어서 출품을 했고 이름 자체가 코로나 더하기 로봇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얘도 자율주행, 충돌 방지,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시스템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는 로봇의 기본이 됐고 표준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홈로봇. 반려로봇과 홈로봇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좀 고민했었는데 아까 뿌티큐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일을 해야 되죠. 근데 홈로봇은 로봇이 조금 더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 홈로봇에서 이번에 제일 많이 주목을 받은 건 얘였었죠. 삼성에서 선보였었던 홈로봇. 바로 핸디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었었죠. 자, 핸디의 특징은 팔이 2개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팔 하나를 갖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눈을 윙크를 할 정도로 눈이 있으니까 귀엽게 주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은 와인을 따른다라든지 설거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통에 있는 것들 물건을 꺼낸다라든지 테이블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컨셉을 보여줬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컨셉입니다. 언제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을 생각하게 되면 삼성에서도 예전에 보였던 모습이긴 했었는데 누가 좀 요리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매일 같은 거 먹자고 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배달 음식도 지겹고. 이럴 때 로봇 셰프가 요리를 해준다라면은 이거를 현실로 옮긴 회사가 있죠. 바로 몰래키친이죠. 몰래 로보틱스에서 만든 몰래키친은 5,000개 이상의 요리가 가능하고 청소, 그러니까 설거지 직접 하는 겁니다. 6년간의 연구를 끝에 나왔는데 셰프분들이 자기가 요리하는 모습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몰래키친에서는 이걸 상용화에 들어갔고 주방과 함께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비쌀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토끼2, 네, 한글과 컴퓨터. 더 이상 한글과 컴퓨터는 한글 97이 아니죠. 이미 예전부터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한컴의 서비스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것들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더 귀엽게 만들어서 가정용으로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사물 인식도 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지 얼굴을 보고 식별도 할 수 있고 책을 읽어주는 기능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좀 부모님 목소리를 합성한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등록시켜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애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한편 섬뜩하기도 한데 어쨌든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의 조화로다가 탄생한 로봇이다. 시판한다라고 하니까 좀 있으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트봇 AI 삼성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인텔 인공지능 솔루션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기인데 라이다 센서도 갖고 있고 3D 센서도 가지고 있죠. 명령만 내리시면 돼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청소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냉장고를 닦는 건 아니고 냉장고 주변에 가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 좀 흥미로웠었던 게 보세요. 멀리 왼쪽 위부터 보시게 되면은 멀리에서 로봇 청소기가 와요. 그리고서 지금 강아지의 모습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가 고양이를 쫓다가 사고를 쳤어요. 사료를 막 떨어뜨렸어요. 사료가 떨어진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가서 그거를 치워주고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심심하지 말라고 TV도 틀어주고 밖에 있는 주인한테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사진도 보내줍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얘였었죠. 볼리. 작년에 선보였었던 볼리가 광고에 나왔었던 영상 그대로 바뀐 게 제트봇 AI입니다. 이거 역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관심 있던 로봇은 얘였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로봇이었는데 리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더듬이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무슨 모습인지 알겠죠? VR 기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VR 기기 사람이 동작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나왔을 때 특징은 이번엔 VR로 제어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있고 밖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게 할 수 있거나 여러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로봇이 대신 서빙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영화 한 편이 떠올랐었어요. 예전에 서로게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영화였었는데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많은 인간들이 집에서 자기는 집에 있고 휴머노이드를 조종을 해서 밖을 돌아다니게 만들었었던 영화였었죠. 이게 좀 생각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VR과 AR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VR과 AR. VR 산업 자체는 구글에서도 포기를 했고 지금 삼성 쪽에서 어느 정도 손을 뗐죠. 많이 좀 사장되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났었죠.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행을 좀 다니고 싶거든요. VR 분야도 좀 많이 뜨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AR이 좀 적용이 제대로 된 제품들이 눈에 좀 떴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뷰직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AR 가장 안경같이 나왔죠. 가장 안경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VR 안경이라든지 AR 안경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썼을 때 너무 기캐 보이는 것들, 괴짜처럼 보이는 것들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안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공도가 나오게 됐다. 두 번째, 제일 관심 있고 제가 구매한다면 저는 얘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어떤 여성분께서 저 안경을 쓰는데 이건 딱 봐도 쓰고 못 돌아다녀요. 눈치가 보이니까. 하지만 내가 일할 때는 괜찮겠죠? 저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쳐다보게 되면은 내 노트북에는 화면이 하나 떠 있고 그 위에 3개의 화면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고 특히 여러 개의 스크린을 두고서 오가면서 멀티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레노버에서 만들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노트북이랑. 그 화면을 띄워줘야 되니까. 약간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활동성이 많은 게 아니라 앉아서 보는데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AR 기기를 이것저것 써봤었지만은 과연 이 정도로, 이건 컨셉이니까요. 이 정도로 또렷하게 눈앞에 보일 거냐. 그 차이는 있어요.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요즘에 나온 것처럼 너무 좀 흐리게 보이거나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안경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2021년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같이 봐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없냐? 이미 있죠. LG 플러스에서 N리얼이라는 회사 거를 갖고 와서 리얼 글래스라는 거를 서비스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100인치 전용 스크린, 쓰게 되면 100인치 화면이 펼쳐집니다. 저도 써봤고요.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올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들어오기 초창기에 제가 테스트했던 겁니다. 해봤었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체화되어 있고 현실적인 게 나온다는 걸로 이쪽은 봐야겠네요. 튜너블 글래시스, AR에 전혀 속하진 않지만 얘도 안경이라서 제가 좀 집어넣습니다. 렌즈를 우리 안경점에 가서 눈이 나쁠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시력 측정하고 바꾸셔야 되잖아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돌리세요. 위에는 거 튜닝하는 거 돌리게 되면 시력을 맞춰줄 수 있다. 생각해보게 되면 이런 거 진작에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얘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9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네요. TCL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얘도 좌우 1080, 1080 해상도에 눈앞에 스크린을 펼쳐준다고 되어져 있는데 얘는 VR도 아니고 AR도 아니고 그냥 연결해서 스크린을 크게 보여주는 것들. 영화를 크게 봐라. 그래서 혼자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용한 서비스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컨셉 제품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 넘어갈게요. 자동차. 현대, 도요타. 안 나왔죠. 현대와 도요타가 안 나온 거. 도요타가 안 나온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안 나온 이유는 지금 나오면 안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작년에 큰 인수권이 하나 있었죠. 로봇 회사 중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뭘 한다는 사업 전략이나 같이 하는 협업을 보여줘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짧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자동차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죠. 자동차는 이미 작년에 현대는 규체적으로 보여줄 것들은 대중한테 공개는 다 했어요. eGMP 만들었잖아요. 전기차 전용의 플랫폼 만들어서 최초로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자동차가 아이오닉 5. 지금 강의 중에도 지금 세미나 중에도 그 소식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오닉 5가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하고 실내 디자인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씩 티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 행사에 만약에 나왔으면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 회사가 등장했죠. 드론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드론. 드론이 물건을 배송을 해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상한 건물로 올라갑니다. 건물 옥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착륙을 하는 개념이에요. 마치 헬리콥터가 착륙하듯이. 이번에 GS 칼텍스가 CES에 참여를 했죠. GS 칼텍스 기름 넣는 데인데요. 바꿨죠. 에너지 허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신개념의 주유소를 만든 건데 이 허브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셀프 픽업이라고 써있죠. 창고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택배를 여기서 받고 보내라. 그게 하나 들어갔고요. 보내는 기능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찾아라. 그게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킥보드 타고 와서 여기다가 반납하세요.
요즘에 킥보드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점점 편의점들이나 제휴를 해가지고 한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이 허브에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것들은 중간만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전기차로 갈아타세요. 그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선언한 거죠. 에너지 플러스 허브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작년 11월에 테스트성으로다가 에너지 플러스 3방을 오픈했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진 않아요. 여기서 하는 것들 방금 전 보여드린 대로 충전한다라든지 셀프 픽업이 가능하다는 것들, 뭔가가 모일 수 있는 신개념의 장소로 만드는 거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커피숍이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일이 될 거고, 음식점을 놓을 수도 있을 거고,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찾는 장소로 만드는 것들 가능하겠죠.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도 아직 3방을 못 가봤는데 근처에서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이벤트를 했었고 지금은 이벤트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메르세데스 벤츠, 전통적인 제조사들도 등장했죠. 자, 벤츠에서는 인상적이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대시보드, 하이퍼스크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운전석에 있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분에 대시보드가 있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테슬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패드와 같은 큰 사이즈의 태블릿이 옆에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어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벤츠에서 아예 MBUX, 하이퍼스크린이라는 것들을 보여줬죠. 일단 큽니다. 141cm 전체를 더하게 되면요.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다 있는 거죠. 자, 3개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참여한 회사가 어디냐? LG 디스플레이 같이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차량도 조작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지만은 가운데 있는 화면을 통해서는 영화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 자, 제로 레이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 고객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계속 동의 반복되는 맞춤합니다. 자, 이게 제로 레이어더라고요. 화면 위에 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냥 손가락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가까이 갖다 놓는 것들, 음악 제어 컨트롤 이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화 오면 이쪽에서 받겠어. 그런 것들 맞춤화 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관심이 갔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트래블 넌리즈라고 얘기를 하던데 운전하시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마 이 부르는 호출 명은 바꾸겠죠? 헤이 메르세데스 하고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헤이 메르세데스 저 건물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그 건물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이 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 구현이 되긴 상당히 어렵고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여러분들 야, 저 건물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죠. 무슨 건물 물어보는 거죠? 옆에 있는 건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칭을 해서 우리가 운전자가 보고 있는 걸 답을 해준다?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하이퍼스크린은 올해 말에 나오는 자동차는 장착되기로 됐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는 자동차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집중을 합니다. 라는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GM이 등장했죠. GM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꽤 오랜만에 로고가 바뀌었었는데 밑에 M이라고 써있고 밑에 한 줄이 들어가져 있는 것처럼 점점 모빌리티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 투자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리고 3제로를 얘기했습니다. 탄소 배출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는 데에 힘쓰겠다. 날짜도 못 박았죠. 2035년까지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270억 달러 투자하겠다. 30종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 우려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아이폰으로 많이들 보고 있죠. 근데 GM 같은 게 너무 많이 놓는 게 아닌가,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얼티움 플랫폼을 공개했어요. 아까 현대의 이 GMP처럼 얼티움 플랫폼, 우리도 전기차 전용의 플랫폼을 재설계했다. 레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이걸 만들고 거기 위에 어떤 것들을 더하게 되면 세단이 되는 거고 SUV가 되는 거고 일반 유틸리티 차량이 되는 거고요. 자, 최장 72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전용 플랫폼. 그런데 LG가 등장했죠. LG랑 우리가 협업을 했습니다. 얼티움 배터리를 협업을 했고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판넬처럼 만들었죠. 근데 이게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23억 달러 규모의 얼티움 셀즈란 합작 회사를 만들기로 선언을 했죠. 이것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디자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에서 고객 맞춤화 서비스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확인한다라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든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라든지 결제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쪽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찬사를 받았던 두 개. 우리가 또 실물을 좀 봐야지 재미가 있으니까. 브라이트 드롭 사업 부분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 공개됐었던 거는 EP1이라고 하는 전기 팔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짐 넣는 겁니다. 짐을 넣고 나서 보내게 되면 짐이 가는 것들. 약간 예전에 보였었던 팔레트라고 하면은 이 정도 되는 큰 사이즈에 우리가 앉아갖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건 중심으로 바뀐 걸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600이라고 하는 주행 가능 전기 밴을 선보였었죠. 이 두 개 다 지금 페덱스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갖고 진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언론에 노출된 건 이거였었죠. 아무래도 좀 멋있으니까요. V-트로이라고 하는 비행 드론을 공개했었습니다. 현대가 소개했었던 자리를 이번에는 얘네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90km 정도 속도로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사람이 어디에 탑승하는 거지? 설마 우리가 봤었던 그린 고블린이나 그런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밖에 타는 건가? 아니, 안에 타는 겁니다. 지금 사이즈가 저렇게 되어 있어, 그렇죠? 안에 앉게 되면 얘가 혼자서 비행을 해주는 것들. 개인 항공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선언. 케일락 헤일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었던 요거 팔레트, 요거 확장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도요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앉아서 원하는 대로 책을 보면서 가도 좋고 식사를 하면서 가도 좋고 미팅을 하면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앉아만 계세요. 자율주행해 드릴게요. 이번 GM의 포인트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심장처럼 맥박치는 나와 똑같은 자동차 막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내용들, 2, 3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컨셉들 이런 것들로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걸로 보시죠. 컨셉을 현실로 소니가 등장했죠. 소니. 갑자기 소니가 등장했느냐? 작년에 컨셉카가 나왔었거든요. 비전 S라고 하는. 소니가 자동차도 만들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소니가 완성사 제조사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장 부품에 대한 것들, 본인이 갖고 있는 컨셉에 대한 것들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뭘 공개했느냐? 팔겠다는 선언은 아니고 우리가 테스트 중에 있다. 내년엔 팔지도 모르겠어요. 소니에서 위장막을 씌운 상태에서 우리도 실내 주행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S. 실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컨셉으로 나왔던 모습이랑 거의 흡사해요. 컨셉카의 실내 내부 모습이랑 거의 흡사한 차량을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어떤 데이터를 쌓을지 모르고 어디와 파트너를 통해서 판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니도 이 시장을 꾸준히 노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거 실내 모습입니다. 자동차 앞에는 정말 대형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버튼 누르면 위로 튀어나오고요. 뒷좌석에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화면이 세로에서 가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회의를 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컨셉을 만든 곳 디지털 콕핏 삼성이죠. 삼성이 하만카돈을 인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볼만한 거는 삼성 헬스의 적용이었었습니다. 삼성 헬스를 통해서 지금 가운데로 다 선이 이어져 있죠. 운전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운전자가 피곤한 상태인가? 문제가 있나? 맥박수가 어떻게 되어 있지?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겠다. 연결점에 개인을 놓고 생각을 하죠. 만도가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다 보긴 했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만도가 이동의 자유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다른 자동들이랑 똑같은 뼈대에 대한 것들이죠. 근데 뼈대에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조향대, 핸들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 핸들을 좀 부착하기에 따라서 아무데나 좀 놓을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 있습니다. 네, 이분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아이모비 이야기. 네, 인텔이 인수를 했었죠. 이번에 이 회사에서 통합치 SoC EC라고 하는 거 2025년까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4년. 이때 만들어서 제어 통합치를 만들겠다. 그냥 모빌아이에선 자율주행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었어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국가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 지속이 어렵다.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제휴를 통해 야지만 스마트시티 이런 데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했죠. 2021년 중에 올해 디트로이트, 뉴욕, 상하이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차를 시범 주행하겠다. 우리나라 빠져 있는 거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옆에 보조자도 안 태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요. 자율주행차들이 달리는 것들, 상용화되는 것들, 택시에 대한 것들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동차 핵심은 점점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예전에 저희가 컴퓨터를 구매했을 때하고 스마트폰을 샀을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금액은 더 비싸졌죠.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이번에 사면은 몇 달 뒤에 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샀는데 보니까 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근데 이 자동차를 버리고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아까 벤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처럼요. 지금 사는 게 절대로 비싼 게 아니다. 나중에 이거 버리지 않고서 OS만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방법대로 현대도 지금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의 관점들도 소프트웨어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얘기 드릴게요. 헬스케어는 계속 주목을 받긴 했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회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죠. 스마트 미러. 미니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러를 통해서 피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킨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적하고 난 다음에 또 나왔네요. 개인별 맞춤화. 당신을 위한 화장품과 뷰티 제품을 추천해 주겠다. 거기다가 토탈 솔루션까지 제공을 한다. 근데 이 회사가 CS 혁신상을 벌써 3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었죠. 이 미러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제대로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게 좀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LG.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저도 좀 많이 기다렸던 제품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코로나의 시대에 잘 맞춰서 만든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퓨리케어는 LG의 공기청정 브랜드죠. 근데 이게 마스크까지 들어갔어요. Wearable Air Purifier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경에 스키도 찾았는데요. 스마트폰이랑 연동도 될 수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도 아니고 케이스까지 줘요. 이게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판매 안 되죠. 아직 시작품 통과를 못했어요.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능할 것 같고 해외에서는 지금 판매 중입니다. 금액은 비싼 편이에요. 금액은 한 18만 원 정도로 해외에 팔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구매 대행하시는 분이 35만 원에 지금 팔고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꽤 궁금한 제품이고 LG다운 제품이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스크 많이 나왔었어요. AI 푸드 스캐너가 등장했죠. 누비랩이라고. 이 회사 역시도 지속적으로 지금 혁신상을 받고 있는 곳인데 카메라가 비추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즉시 치킨 샐러드는 칼로리가 얼마 정도, 몇 그램 정도이다. 치킨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종합해 주는 겁니다. 종합해 주게 되면은 개개인에 맞춘 특화적인 것들, 이거 더 드시면 안 돼요. 라는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친환경 주방 솔루션. 쓰레기도 남지 않을 정도로 양 조절도 가능하다. 이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푸드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보험 쪽에서도 등장하는 서비스도 있었죠. 보험 쪽에 등장합니다. 지금 보험사들이 만들고 있는 앱 같은 것들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사진을 찍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찍자마자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밥은 얼마 정도? 미역국이니까 칼로리가 이 정도. 아직은 그 수준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처럼 자기의 몸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때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라는 회사가 등장했죠. 역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폐활량 진단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맞춤의 헬스케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들고 다니다 여기다 후하고 불게 되면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허용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폐활량에 문제가 있다 아니다. 자, 저도 여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완치가 되신 분들도 폐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제품 맞는 것 같아요. 올리가 등장했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바로 구매가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팔고 있습니다. 루프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빛을 쏴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타겟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낮에 쓰는 거, 다른 하나는 밤에 켜는 거. 그러니까 놓고 난 다음에 나를 향하도록 맞추게 되면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태양광을 쏘면서 멜라닌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현재 9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각각 99,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거예요. 자, 바이오 버튼이 또 상을 받았죠? 바이오 버튼. 패치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여기 심장 가까운 곳에 붙여놓고 난 다음에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얘를 딱 붙여놓고 있으면은 열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잠잘 때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갑자기 열이 올라갔다라든지 심박수가 빨라졌다라든지 그럴 때 내가 혹시 코로나 걸린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헬스케어에 관련된 것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상품들이 등장을 하죠.
자, 국내에 있는 회사 요거까지만 이야기되면 될 것 같습니다. VR을 이용을 해서 10가지 안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 녹내장애라든지 백내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강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늘어나게 됐다. 자, 2021년도 주목하는 포인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질문 올라오신 것들이 있어갖고 질문 보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좀 주목하면 되느냐? 아니요, 상표 아직 안 나오셨는데. 네,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우린 여기에 좀 주목을 할게요. 홈.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들, 아까 맞춤화를 이야기했었는데 개인의 확장으로 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집을 나한테 맞추기 시작하고 내가 집에 맞추기 시작해요. 그럼 집이라는 공간은요, 나한테 있어서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럼 내가 쓰는 물건들은요, 나한테 맞춤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죠. 자, 기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CS에서 저는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해는 무조건 화두는 개인, 그리고 집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하자. 5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반려와 홈로봇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아까 나왔었잖아요. 개인을 알아들을 수 있다. 개인. 점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쓰면서도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불특정 다수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거나 나한테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심리치료가 필요해졌죠. 요새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다시 또 뜨기 시작했죠. 헬스케어에 대한 것들, 자, 지금까지 나왔던 헬스케어 다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화 헬스케어들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 올해 내내 더 많이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 CS 강조했었던 두 번째 얘기였었죠. 현실적. 예전엔 컨셉이었다 그랬습니다. 컨셉형인 제품들이 많고 이게 나오면 세상이 바뀌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들의 시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차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면서 집을 스마트홈을 바꾸는 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삼성, LG 다 스마트 로봇에 대한 것들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집이 없죠.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우리 집에는 스마트한 로봇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야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이제야 기술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야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기업들도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 예전에 CES가 한 50대 50 정도로다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50%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제품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번 CES 집중했던 거는 보다 현실적인 제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컨택트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CES 행사가 올 디지털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만족스럽진 않았다는 평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했다. 유튜브로 보는 게 낫지. 라는 얘기가 하진 안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이건 뭐냐? 지금 소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두가 새로운 방식의 소통법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나 다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벤유라고 하는 것들,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행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고객들하고 소통을 좀 가깝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소통하는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과연 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떤 식의 디지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컨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이 고민은 다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정하는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ESR. 계속 나오는 얘기였었죠? 착한 기업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기업. 한 번 보여주는 걸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애플이 그렇게까지 조롱받을 게 아니었었는데 놀림감이 됐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더 많이 피력하고 더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회사의 상품 중에, 우리 회사의 전략 중에 ESR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던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면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얘기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 이랬었죠. 사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들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도요, 너무 사람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캐릭터가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예전과 다른 거는 하나하나가 스토리를 가지기 시작했고, 펭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떴던 것들 사이버 인플루언서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처럼 스토리를 가지기 시작했고 자기만의 모습을 가기 시작했고, 이런 캐릭터들이 VR과 AR, 가상현실까지 접목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다른 시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굳이 준비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목해야겠죠. 바뀌고 있는 흐름의 첫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90분을 다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좀 답변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오픈 채팅방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이메일 주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질문 던져주시게 되면은 제가 보고 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두세 가지만 보고 나서 저희 댓글을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제일 처음 올려주셨으니까 먼저 이야기 드리면 뉴 노멀의 시대에 비대면 강의, 면담은 정말 편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 보이는데요. 이런 현실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거는요. 네, 강의 면담은 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팽배보다도 사실 더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화면 앞에서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화면에 창 여러 개 띄워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건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개인주의에 대한 팽배는 글쎄요. 개인주의는 없진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도 개인주의는 있었어요. 항상 있었었는데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소셜 모임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긴 거 아시죠? 물론 이제 오프라인을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걸 인증하는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줌으로 다 계속 만나서 독서 모임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점들을 많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소외됐던 계층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독서를 좋아하게 되면은 평생 외롭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SNS를 하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집에 있지만 연결이 돼 있지 않지만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으셨는데 코로나 상황과 IT 발전은 양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채택 시간이 늘어나면 IT 소비가 일어나고 IT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재택근무가 초래하는 근무 효율의 감소는 IT 발전을 저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그래서 IT에 대한 발전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IT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으로 왔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죠. IT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기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걸러내는 상황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IT 쪽에서도 재택근무 이런 것들 할 때 협업 툴을 도입하지 않으셨던 많은 곳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을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직 단위로 기업 단위로 실험을 하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 경험치가 쌓이게 된다면은 저는 IT 발전을 저해한다기보다도 같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문제죠.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벤터스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벤터스란 툴을 써보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빨라진 세상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아니, 잘 모르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들. 먼저 알고 나중 알고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답변들이라서 저도 좀 애매한 좀 답변이 됐네요. 자, 하나 정도만 더 봐볼게요. 마지막에 질문 던져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역시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연님께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면 도입이 되며 회사 내에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업을 교육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적합할지. 네, 저도 교육회사에 있고 교육회사를 하고 있고 1년 내내 이제 교육들 꾸준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이 잠깐 멈췄었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프라인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터닝한 게 줌을 도입한다라든지 웹엑스를 도입한다라든지 스튜디오 형태로 만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저는 하셨겠지만은 혹시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디지털 소통의 채널로다가 만드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100%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이 되는 교육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교육들이 있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봐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고 협업을 한다, 뭔가를 같이 만들어낸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 또 오프라인이 멈추고 온라인이 이어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든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에 대한 것들, 승진자 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 경영해야 되는 것들, 회계에 대한 교육들, 이게 지금 그냥 전제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다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할까? 가능할까가 아니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것들, 미리 숙제를 내주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사례에 대한 것들 연구해서 발표하게 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나머지 익명님께서 얘기하셨던 질문들도 있고 몇 가지 뭐 신기술을 따라오지 못한 노인 세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 아까 기억하셨을 테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더 괜찮은 얘기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